여러분들은 직장인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국가가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한국이 직장 스트레스는 최고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의외로 1위는 터키, 즉 튀르키예라고 합니다. 한국은 조금 낮은 수치로 2, 3위를 다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회사에서 소문난 워커홀릭으로 고속 승진을 하던 튀르키예 여성입니다. 잘 나가던 그녀는 갑작스럽게 한국 파견을 명받았지만 퇴사까지도 생각할 만큼 싫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녀는 등 떠밀려 억지로 한국으로 간 뒤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딸을 찾으러 한국으로 온 그녀의 아버지는 딸을 찾자마자 오열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녀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이스탄불의 아침은 언제나 숨가쁘게 시작됩니다. 창밖으로 보스포루스 해협의 짙푸른 물결이 일렁이는 동안 저는 이미 3번째 커피를 마시며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나젤리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글로벌 소비재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던 워커홀릭 그 자체였습니다. 28배 나이에 사내 최연소 팀장이라는 타이틀이 제게는 영광이자 무거운 짐이었어요. 출근 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날카로운 아이라인, 그리고 항상 입고 다니던 딱 맞는 정장까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성격은 제 외모에도 그대로 드러났어요. 동료들은 저를 이스탄불의 전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저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성공을 거머쥐었고 제 경력은 쉼없이 상승 곡선을 그렸어요. 나젤리에, 내 사무실로 와줄래? 어느 평범한 월요일 아침, CEO의 갑작스러운 호출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CEO 사무실에 들어서며 또 다른 승진 소식을 기대했었죠. 하지만 맞이한 건 차가운 현실이었어요. 한국 지사에서 마케팅 책임자가 필요해. 내가 가는 게 어떨까 싶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 왜 하필 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CEO는 미소를 지으며 이것이 큰 기회라고 글로벌 경험이라고 포장했지만 제 직감은 달랐습니다. 이건 분명 좌천이었어요. 뭔가 잘못했나? 내 성과가 떨어졌나? 누군가와 마찰이 있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제 다리는 천근만근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오후 내내 자리에 앉아 모니터만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전에 없던 일이었죠. 항상 바쁘게 움직이던 제가 그날만큼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바로 사직서를 작성했어요. 이렇게 버려지느니 차라리 새 출발을 하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다 쓰고 보니 제 안에서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요. 분노, 그리고 증명하고 싶은 욕구였습니다. 그래, 한국에 가서 더 큰 성과를 내고 돌아와 보자.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보여주자.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렇게 제 인생의 새 챕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의 준비 기간 동안 한국에 대해 공부했어요. 언어, 문화, 비즈니스 환경까지. 하지만 책으로 배운 것과 실제는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낯선 공기가 저를 감쌌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습니다. 회사 기숙사에 짐을 풀고 다음 날 바로 출근했어요. 한국 지사는 본사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놀랍도록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모든 직원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에 어색함을 느꼈어요. 튀르키예에서는 보통 가벼운 악수나 미소로 인사를 나누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문화적 충격의 시작이었어요. 나젤리에님,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에 함께 일하게 될 김 부장입니다. 첫 미팅에서 만난 김 부장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투는 제가 익숙했던 서구식 비즈니스 대화와는 달랐습니다. 보다 간접적이고 표현이 완곡했어요. 아, 이거 적응하기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아침 9시 출근이 8시 30분으로 앞당겨진 것은 물론 퇴근 시간도 밤 10시, 11시가 일상이었습니다. 본사에서도 야근을 많이 했지만 한국의 업무 강도는 그보다 훨씬 높았어요. 회의는 끝없이 이어졌고 보고서는 계속해서 수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문화가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곧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꼼꼼함과 디테일에 대한 집착은 결국 완벽한 결과물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회식 문화였어요. 일주일에 2번은 무조건 팀원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주를 돌리며 건배하고
노래방에서 밤을 보내는 것까지.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술을 마시고 어떻게 다음날 일을 하지? 하지만 신기하게도 한국인들은 전날 새벽까지 놀고도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해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모순된 모습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나젤리에 씨, 한국 생활은 어때요? 적응하고 있어요? 동료들의 따뜻한 관심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에 모두가 진심으로 격려해 주었어요. 점심시간에 함께 김치찌개를 먹으며 그들은 조금씩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 힘들었던 학창시절, 취업 전쟁의 아픔까지. 처음엔 업무적으로만 대하던 사이였지만 점차 인간적인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 인생을 바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우 씨. 마케팅팀에서 함께 일하게 된 그는 처음부터 특별해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시끌벅적하지 않고 조용한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 책상은 항상 정리되어 있었고 일 처리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어요. 나젤리에님,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정우 씨는 첫 대형 프로젝트에서 제 파트너가 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의심스러웠어요. 왜 굳이? 외국인과 일하기 쉽지 않을 텐데. 하지만 그의 진심은 금방 드러났습니다. 정우 씨는 제 아이디어를 존중하면서도 한국 시장에 맞게 조정하는 능력이 탁월했어요. 밤을 새우며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도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내일 아침까지 끝내야 해요. 괜찮으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정우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함께라면 문제 없습니다. 그 말에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밤샘 작업이 끝난 새벽, 사무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배달된 라면을 먹으며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 처음으로 정우 씨에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탄불에서의 생활,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국에 오게 된 솔직한 심정까지. 사실 한국에 오는 게 싫었어요. 좌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고백에 정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이 가장 값진 경험을 선물하기도 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자연스럽게 다음 프로젝트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면서 저는 이 나라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어요. 새벽까지 일하다가도 금요일 밤이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열정적으로 즐기는 사람들. 처음엔 그 모순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곧 그 안에 담긴 균형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할 땐 목숨 걸고 놀 땐 제대로 즐기는 것. 그 에너지가 참 부러웠어요. 나젤리에 씨, 이번 주말에 우리 팀 등산 가요. 같이 가실래요? 동료의 제안에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참석했습니다. 북한산을 오르며 나눈 대화들, 정상에서 함께 먹은 김밥 그리고 하산 후 들른 막걸리 집에서의 시간은 제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이스탄불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한국은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도 제 역할이 점점 중요해졌습니다. 처음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동료들도 이제는 제 의견을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정우 씨와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들이 좋은 성과를 내면서 본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들려왔습니다. 좌천이라 생각했던 발령이 오히려 제 커리어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우 씨가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사는 동네 구경시켜드릴게요. 가벼운 마음으로 수락한 그 제안이 후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을 거닐며 정우 씨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단순한 동료 이상의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씨, 당신처럼 일에 대한 열정과 삶에 대한 여유를 동시에 가진 사람은 처음 봐요. 제 말에 그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어요. 나젤리에 님도 대단해요. 이국 땅에서 이렇게 적응하시고 모두의 존경을 받는 걸 보면요. 그날 저녁, 한강변을 걸으며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 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특별해져 갔어요. 한국에 온 지 6개월, 이제는 어느 정도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고 회식 자리에서 소주 한 잔 마시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가끔은 본사가 그립기도 했지만 이제 한국에서의 일상이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우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항상 특별했어요. 프로젝트를 위해 밤을 새우고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이 제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도 잠시 제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코피가 나고 쉽게 피곤해지는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정우 씨는 제 상태를 걱정했어요.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코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렸어요. 거울을 보니 선명한 붉은 핏줄기가 코에서 턱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당황했지만 휴지로 대충 닦고 과로 때문이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빠듯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병원에 갈 시간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해보니 정우 씨가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나젤리에님,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괜찮으세요? 그의 걱정을 뒤로하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커피 한 잔 마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정우 씨는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프레젠테이션 중이었습니다. 중요한 클라이언트 앞에서 완벽하게 준비한 발표를 하던 순간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긴장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지고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정우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과 소독약 냄새가 저를 반겼어요. 팔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희고 차가운 병실은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정우 씨가 창가에 서 있었어요. 제가 깨어난 것을 알아챈 그가 다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서 평소에 없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됐지만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어요. 백혈병? 나? 건강한 내가? 불가능해. 이건 악몽이야. 하지만 악몽은 아침이 되면 깨어나는 법인데 이 현실은 계속됐습니다. 얼마나 걸리죠? 치료는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사는 정확한 기간을 말할 수 없지만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1년? 내 커리어는? 내 인생 계획은?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정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지만 제 마음속 깊은 절망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무균실로 옮겨졌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이 공간은 마치 우주선 같았어요. 의료진들은 방호복을 입고 들어왔고 면회는 철저히 제한됐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이제 저와는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제 몸의 면역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모든 접촉이 위험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지옥 같았어요. 강한 항암제 주입이 시작되자 끊임없는 구토와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밤에는 온몸이 불타는 듯한 통증으로 잠들지 못했어요. 하루는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암흑 같은 순간에도 정우 씨는 유리창 너머로 매일 저를 찾아왔어요. 직접 대화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가져온 메모와 간단한 선물들이 제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모두가 응원 메시지를 보냈어요. 빨리 돌아오라고요. 정우 씨의 메모에 저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돌아갈 수 있을까? 예전의 내 모습으로? 점점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거울 속 야위어가는 얼굴은 더 이상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내 정체성이었던 일은 이제 손에서 멀어져 갔어요. 커리어 우먼이었던 저는 이제 그저 환자였을 뿐입니다. 그 시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건 부모님과의 연락이었어요. 이스탄불에 계신 부모님께 아픈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늘 제가 강한 사람이라고 믿으셨어요. 그 믿음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자로만 잘 지낸다고 전달해달라 정우에게 부탁했고 전화가 오면 바쁘다는 말로 거절했어요. 반복되는 연락에 정우 씨는 부모님께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해요. 라고 말해줬어요. 정우 씨의 조언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해요. 걱정만 끼치고 싶지 않아요. 특히 아버지는 딸이 이렇게 된 걸 감당 못하실 거예요. 그렇게 저는 계속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병세가 깊어지고 우울감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지면서 결국 몇 주간 연락을 드리지 않았어요. 약 한 달 후 초기 항암 치료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면서 무균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6인실이었지만 그래도 외부 세계와 조금은 연결된 느낌이었어요.
이제 정우 씨도 직접 면회가 가능해졌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병실에 들어왔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유리창 너머가 아닌 직접 마주한 그의 모습은 더욱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젤리에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회복이 빠르다고 하셨어요. 정우 씨는 항상 긍정적인 말로 저를 격려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 모습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건강했던 몸은 야위었고 풍성했던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져버렸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저를 바라보는 듯했어요. 정우 씨, 솔직히 말해봐요. 내가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진지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나젤리에 님은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강한 사람이니까요. 그의 말에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 나는 강해.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항암 치료는 계속되었고 부작용도 심했습니다. 어떤 날은 몸이 너무 아파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그런 날이면 정우 씨는 책을 읽어주거나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며 저를 달랬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정말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정우 씨는 종종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몰래 가져왔습니다. 병원 음식은 너무 싱겁고 맛이 없었거든요. 물론 의사의 허락을 받은 음식들이었지만 그 배려가 너무 고마웠어요. 튀르키예 음식이 그리울 것 같아서 찾아봤어요. 하며 내민 요구르트 소스는 비록 정통은 아니었지만 고향의 맛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제 병실 벽에는 동료들이 보낸 응원 메시지와 카드들이 붙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들의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점차 그 따뜻함이 치유의 힘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 지사의 직원들은 제가 외국인임에도 가족처럼 챙겨주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운아인지, 하필 이곳 한국에서 병이 발견되어 다행이라는 것을요. 병실에서의 시간은 무척 지루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업무를 태블릿으로 하려 했지만 의사도 정우 씨도 만류했어요. 지금은 오직 치료에만 집중해야 해요. 강제로 일을 멈춘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쉼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여유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그냥 생각에 잠기는 시간. 이 병이 준 유일한 선물이라면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은 정우 씨가 작은 화분을 가져왔어요. 매일 조금씩 자라는 걸 지켜보세요. 나젤리에 님도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 화분은 제 병상 옆 창가에 놓였고 매일 아침 저는 그 작은 새싹을 보며 희망을 얻었습니다. 식물이 자라듯 나도 회복될 거야. 라고 되뇌었어요. 3개월째 되던 날, 연락이 끊긴 저를 걱정한 부모님은 결국 회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병가 중이라는 사실만 알렸고 아버지는 즉시 한국행을 결정하셨어요. 그 소식을 들은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안 돼. 아버지가 날 이런 모습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정우 씨는 제 손을 잡고 진정시켰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제발, 정우 씨. 아버지께 백혈병 이야기는 하지 말아줘요. 그냥 과로로 입원했다고만 해주세요. 제발요. 눈물로 호소하는 저를 보며 정우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아침부터 저는 초조함에 몸이 떨렸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오신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우 씨는 아침 일찍 공항으로 아버지를 마중 나갔고 저는 그동안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아프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얼굴을 점검하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어요. 어느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젤리에님,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담당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봐요. 간호사는 따뜻한 미소로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회복도 되고 있으니 괜찮을 거예요. 가발을 쓰는 건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정우 씨가 아버지 소식에 급하게 가발을 가져왔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았어요. 제 본래 머리색과 비슷한 갈색 가발이었지만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고정했어요. 고향에서 오시는 아버지께 제 실제 상태를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병실 창가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머릿속은 온통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를 자랑스러워하셨어요. 특히 제가 어린 나이에 이스탄불의 큰 회사에서 성공한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파견되었을 때도 내 딸은 세계 어디서든 인정받는다.
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셨어요. 그런 아버지께 제 병을 어떻게 숨길 수 있을까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이내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 씨가 먼저 들어오고 그 뒤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눈이 마주친 순간 아버지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젤, 내 딸. 반가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버지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의 팔에 제 가발이 스치면서 한쪽으로 삐뚤어졌고 결국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제 민머리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정우 씨도 모두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나젤, 이게 무슨 일이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 아버지의 다리에 힘이 풀린 듯했어요. 정우 씨가 재빨리 의자를 가져다 아버지를 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로가 아니구나.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숨기려 했던 계획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걱정시키기 싫었어요. 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일어나 정우 씨에게 다가갔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정우 씨는 당황한 듯했지만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백혈병입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에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내 딸이.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항상 강인하고 든든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딸이 이렇게까지. 아버지는 자책하며 통곡했어요.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아버지 곁으로 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우 씨는 물을 가져와 아버지께 건넸어요. 그리고 의사를 불러 제 상태를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병실에 들어와 아버지께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현재 나젤리에 씨는 초기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하지만 예후는 좋은 편입니다. 아버지는 의사의 말에 약간 안정을 찾는 듯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니? 왜 혼자 이런 고통을 겪었어? 저는 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아빠가 걱정할까봐. 아빠는 항상 날 자랑스러워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약해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제 말에 아버지의 눈에 더 많은 눈물이 고였어요. 이 미련한 거사,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지 이런 못난 아빠들 둬서 우리 딸이 너무 고생한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 쌓아두었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두려워했는지, 얼마나 혼자 견뎌내려 했는지. 이제야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 씨는 조용히 병실에 나가려 했지만 아버지가 그를 불러세웠어요. 당신이 정우 씨죠? 내 딸을 돌봐줘서 고맙습니다. 정우 씨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젤리에 님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감정이 조금 가라앉은 후 아버지는 제 침대 옆에 앉아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언제 처음 증상이 나타났는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정우 씨도 옆에서 의사가 설명한 내용을 보충해 주었어요. 아버지는 모든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아빠, 사실 한국이라서 다행이에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의료 시스템이 정말 좋아요. 빨리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만약 이스탄불이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아버지는 깊이 생각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구나. 때로는 우리가 불행이라 생각하는 일이 축복이 되기도 하는 법이지. 그날 밤 아버지는 제 병실에 마련된 간이 침대에서 잤어요.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숨기는 것에 대한 부담도 거짓말을 이어가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없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버지는 이미 깨어나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잘 잤니? 아버지가 따뜻한 미소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랜만에 정말 잘 잤어요. 아버지는 제 침대 옆으로 와서 앉았어요. 나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함께하자. 더 이상 혼자 싸우지 마. 그날부터 아버지는 제 곁을 지켰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지만 병원 직원들과 소통하려 노력했어요.
때로는 손짓 발짓으로, 때로는 정우 씨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는 제가 먹는 병원 식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불편해하셨어요. 하지만 저에게 티는 안 내셨어요. 정우 씨도 매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와 어색한 기류가 있었지만 점차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쌓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정우 씨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제 치료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주면서 아버지의 불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우 씨, 제 딸을 잘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정우 씨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나젤리에 님은 저희 회사의 소중한 동료이자 제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말에 아버지와 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아버지의 눈에는 이해와 수긍의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정우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음을 아버지가 알아차렸다고 느꼈어요. 병원에서의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제 상태가 안정되어 있다는 의사의 말에 안심했지만 회사 문제 곧 튀르키예로 돌아가야 했어요. 떠나기 전날 밤, 아버지는 제 병실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젤, 아빠가 집이든 뭐든 다 팔아서 도와줄 테니 낳는 것만 생각하렴. 아버지가 말했어요. 평생 쉬어도 되니까 건강한 딸로 있어주렴.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단다. 그 말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항상 성공과 성취를 강조하던 아버지가 이제는 제 행복을 먼저 생각해주는 것이 감동적이었어요. 떠나는 날, 아버지는 정우 씨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듣지 못했지만 대화 후 두 사람의 표정이 진지하면서도 편안해 보였어요. 아버지는 제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곧 다시 올게. 그때까지 잘 지내고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그리고 정우 씨는 좋은 사람 같구나. 아버지가 떠난 후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고요함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비밀도 거짓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고요함이었어요. 정우 씨는 평소보다 늦게 병원에 왔습니다. 아버님을 공항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정우 씨, 아버지와 무슨 이야기 나누셨어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정우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그의 신비로운 대답에 저는 더 궁금해졌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알게 되리라 생각했어요. 의사는 제 상태가 점점 호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좋아지고 있었고 몸의 기력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여전히 치료는 계속되었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방문 이후 제 마음의 짐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제 곁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젤리에 조만간 퇴원해서 통원치료로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담당 의사의 말에 기쁨이 밀려왔어요. 병원 밖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일에 몰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정우 씨는 제가 퇴원하면 지낼 곳을 걱정했습니다. 회사 기숙사는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제 동생이 비워둔 원룸이 있어요. 거기서 지내시는 건 어떨까요? 그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부담을 주기 싫었습니다. 정우 씨, 이미 너무 많은 신세를 졌어요. 정우 씨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나젤리에, 우리는 그냥 동료 이상이잖아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동안 우리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퇴원 날, 제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우 씨가 가져다 준 노란 프리지아였어요. 새 시작을 축하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유의 공기는 달콤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병원 밖 세상이었어요. 정우 씨의 도움으로 그의 동생이 비워둔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창문으로는 한강이 보였고 밤이면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튀르키예 회사에서는 제게 충분한 휴직 기간을 허락해 주었어요. CEO가 직접 메시지를 보내왔을 땐 놀랐습니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회복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자리는 항상 있습니다. 통원 치료는 계속되었지만 이제 삶의 리듬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짧은 산책을 하는 시간, 그리고 좋아하는 책을 읽는 시간. 이전에는 허락하지 않았던 여유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씨는 퇴근 후면 항상 저를 찾아왔어요.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함께 앉아 창밖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나젤리에, 오늘은 어땠어요? 정우 씨의 일상적인 질문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어요. 이전에 제 삶에는 이런 소소한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업무와 성과에 관한 것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저 하루가 어땠는지, 기분이 어떤지에 대한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퇴원 2달 후, 의사는 제게 제한적으로 일을 시작해도 좋다는 허락을 내렸어요. 하루 4시간 이내, 스트레스가 적은 환경에서라는 조건이었습니다. 회사에 복귀했을 때 모든 동료들이 꽃과 카드로 저를 환영해 주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는 동료들을 단지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만 봤는데 이제는 그들이 제 삶의 일부라는 것을 느꼈어요. 정우 씨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데이트를 했던 날 그는 저를 남산타워로 데려갔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곳에서 정우 씨는 제게 진지한 고백을 했어요. 나젤리에, 당신이 아팠을 때 깨달았어요. 당신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말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백했어요. 정우 씨, 사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정우 씨가 없었다면 이 모든 시간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잡고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우리의 사랑은 꽃 피우기 시작했어요. 회복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차 일에 대한 생각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승진과 성과만을 쫓는 삶이 아닌 균형 잡힌 삶을 원했어요. 그러던 중 정우 씨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둘이 작은 마케팅 회사를 차려보는 건 어때요? 당신의 글로벌 경험과 제 현지 네트워크가 합쳐지면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점점 그 아이디어의 매력을 느꼈어요. 자신의 페이스대로 일할 수 있고 스트레스도 적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비즈니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아이디어를 나누고 시장 조사를 하고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관계가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큰 걱정이 있었어요. 정우 씨, 당신 부모님이 저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실까요? 외국인인데다가 병력까지 있는. 제 걱정에 정우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은 이미 당신에 대해 많이 들으셨어요. 당신의 강인함과 용기에 감동하셨대요. 정우 씨의 부모님을 처음 만난 날 긴장으로 손에 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특히 정우 씨의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늘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그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넘어 그들은 제 마음을 받아들여 주셨어요. 결혼을 결정하고 우리는 튀르키예로 가서 제 부모님께 인사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정우 씨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많이 들으셨지만 직접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이스탄불에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현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는 정우 씨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내 딸을 지켜준 당신을 직접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정우 씨에게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족 배경, 일, 미래 계획까지. 정우 씨는 모든 질문에 진실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께 정중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우리 두 사람의 손을 함께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부탁하오. 그녀는 내 전부요. 그렇게 우리는 약혼을 하고 몇 달 후 한국에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어요. 그날 저는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계획대로 작은 마케팅 회사를 설립했어요. 브릿지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과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는 전문 컨설팅 회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저의 국제적 경험과 정우 씨의 현지 네트워크가 만나 점차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나자 직원도 늘고 사무실도 확장해야 했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은 저는 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했어요. 물론 정기적인 검진은 계속 받아야 했고 가끔 체력이 떨어질 때면 가발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저를 정의하지 않았어요. 제 삶은 질병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결혼 2주년을 맞아 정우와 저는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떠났어요.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정우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병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마도 이스탄불에서 여전히 일에만 매달려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정우가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한국이 내게 준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이곳은 내 목숨을 구했고 당신을 만나게 해줬어요. 정우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매일 감사해요. 당신이 내 인생에 와줘서. 지금의 저는 예전의 나젤리에와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일이 전부였던 삶에서 사랑과 건강, 균형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에 감사함을 느껴요. 처음에는 좌천이라 여겼던 한국행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가끔 병원에 정기검진을 가면 항암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곤 해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때로는 가장 어두운 터널 끝에 가장 밝은 빛이 있다고. 그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반짝이는 것을 볼 때마다 제가 이 모든 과정을 겪은 이유가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 한국과 중동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히 튀르키예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을 위한 컨설팅의 강점이 있습니다. 저의 양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큰 자산이 되었어요. 정우는 항상 제가 회사의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가 회사의 머리라고 대답하죠. 우리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났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른 질감이 되었어요. 여전히 가발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제 몸의 일부가 된 이 경험, 이 흔적들이 있기에 오늘의 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살자. 정우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오늘의 계획을 나눕니다. 큰 야망이나 무모한 목표는 없어요. 그저 오늘 하루를 충실히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찾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한국은 제 인생을 살려준 나라예요. 정우는 제 삶을 바꾼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진실되게 살아가는 인생을요. 이전의 나젤리에는 성공만을 좇았지만 지금의 저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제 눈빛엔 이제 후회도 두려움도 없어요. 오직 사랑과 희망만이 가득합니다.